자, 오늘은 샘 알트먼에 대한 10가지 사실들을 알아볼 텐데요. 그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코딩입니다. 우선 이 샘 알트먼 도대체 누구냐? 이 친구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났다고 하네요. 제가 뭐 미국 지도는 아예 몰라가지고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여기가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이게 되게 웃긴데 8살에 매킨토시를 이용해가지고 프로그래밍 학습을 했대요. 이게 진짜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무슨 단군 신화도 아니고 이런 스타트업의 근데 창업자분들의 공통적인 그 특징이 있는데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 거죠, 대부분. 코딩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요새 이제 AI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고 관련된 다양한 이제 기술 키워드들이 또 있잖아요. 뭐 블록체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향후 5년, 10년, 20년 뒤에 계속 나오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어떤 것을 학습하면서 본인들의 꿈을 만들어 나갈지, 꿀지 이런 부분들은 또 이 아이들을 키워가는 어른들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장기적으로 이런 창업가로 아이를 키우는데 인사이트를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될지 그런 얘기를 잠깐 드리고요. 어쨌든 굉장한 수재로 스탠퍼드 대학교 컴퓨터학과에 입학을 했다가 중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업가의 길로 들어서죠. 샘 알트먼의 두 번째 키워드는 동성애자입니다. 이 키워드에 대해서 좀 놀란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샘 알트먼은 실제로 동성애자이고 채식주의자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샘 얼트먼이 어린 시절에 커밍아웃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본인이 있었던 일리노이 지역이 굉장히 보수적이었다고 하잖아요. 대부분 또 백인 위주로 되어 있고 이때 이 학교와 지역 커뮤니티에서 이 억압 관련된 성소수자와 억압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일종의 문제 제기로 본인 스스로가 커밍아웃을 하게 됩니다. 그때 뭐 선생님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근데 어쨌든 이 샘 알트먼의 행동 자체가 어, 이런 것들을 쉬쉬하고 숨겨왔던 이 지역 사회 자체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해요. 물론 충격도 있었겠지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친구가 굉장히 솔직하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 사람의 사업, 비즈니스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CEO가 이런 특징을 남들과는 이제 보편적이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해외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고 국내에서도 이거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챗 GPT한테 질문을 했대요. 동성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CEO의 그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취향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있었고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레딧 같은 커뮤니티에서 많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뭐 동성애라는 게 이제는 뭐 서구도 그렇고 좀 유교문화권인 국내 같은 곳에서도 많이 변해가고 있는 추세죠.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애플의 현재 CEO인 팀 쿡 같은 경우에도 동성애자로 유명하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회적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본인의 취향이구나.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중퇴 그리고 창업입니다. 샘 알트만은 스탠퍼드 대학교 여기 출신이죠. 스탠퍼드 대학교는 세계 혁신대학 6년 연속으로 1위를 했던 학교고요. 뭐 말할 것도 없죠. 특히 이 IT 관련된 기술 쪽에서 뭔가 이렇게 주도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학생 주도의 초기 창업 기관인 스타트엑스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곳이 무려 700여 개의 기업이 이 스타트엑스를 통해서 스타트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무려 한화로 21조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죠, 여러분.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샘 알트먼은 굉장히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의 첫 번째 창업 이력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루프트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예요. SNS죠. 어떻게 보면 좀 느낌이 초기 페이스북 같기도 한데, 이 구조가 여기 이제 본인이 있습니다. 여기 미가 있죠. 본인이 있을 때 내 위치로부터 근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위치 기반 SNS 서비스예요. 뭐 페이스북의 초기 모델과 비슷하기도 하고 이게 조금 더 확장돼서 이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데이팅을 한다고 하면 뭐 데이팅 앱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이런 사교적인 부분을 늘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기능들이 있겠죠.
그리고 재밌는 건 여기 와인바, 음식점 같은 것도 표기되어 있는 걸 보니까 조금 종합적인 SNS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보다 이 서비스는 잘 되지 못해서 이제 적당한 가격에 매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OK 큐피드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그 틴더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데이팅 앱이고요. 이런 식으로 개인과 개인 소개 그리고 사진 같은 걸 넣어서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적당한 성공을 거두었고 이걸로 이제 엑싯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이걸 엑싯하는 시점에 그 이런 스타트업들을 엑셀러레이팅 해주는 회사인 Y 컴비네이터와 이제 연을 맺게 된다고 합니다. 그 후에 레딧은 굉장히 특이한 이력인데 한 일주일 정도 CEO를 해요. 이 레딧은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DC 갤러리 혹은 뭐 밴드나 네이버 카페인데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하게 가장 큰 커뮤니티입니다. 뭐 게임, 뭐 영화, 먹방 등 다양한 주제들 많잖아요. 뭐 사회 이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수많은 이슈들을 이 커뮤니티 안에서 다루고 대화하는 곳이죠. 뭐 우리 네이버, 뭐 다음, 아고라 막 이런 곳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트판까지. 그런데 여기는 일주일 만에 일단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 이유가 다음에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는 이 Y 컴비네이터 여기 가운데 있는 그 스타트업의 신이라고 불리는 폴 그레이엄이라는 분이 CEO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의 제안으로 28살의 어린 나이에 Y 컴비네이터의 수장, 보통은 이제 교장님이라고 하죠. 이 창업 기관의 교장님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이곳에 있게 되는데, 여기서 수많은 CEO들을 만나고 그들이 이제 미래 그리고 고객들의 불편함을 바꾸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아이디어들을 내놓잖아요.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투자 유치도 하고 또 그것들을 육성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창업자이자 투자자로서 본인도 성장하게 되고 이 Y 컴비네이터 자체도 성장시키게 됩니다. 다음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오픈 AI, 챗 GPT, 달리2 같은 서비스를 만들어내고요. 참 재밌는 게 월드코인? 갑자기 또 생뚱맞게 웬 블록체인 또 암호화폐냐. 어쨌든 월드코인이라는 프로젝트도 지금 만들어서 진행을 합니다. 이건 뒤에 나오니까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키워드 Y 컴비네이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 Y 컴비네이터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정부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 한국창업진흥원. 이곳에서는 이런 스타트업들을 일단은 발굴하죠, 여러분. 발굴하고 얘네를 잘 육성시키고 그 과정에 이제 단계별로 적당하게 투자를 해서 얘네가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많은 인력들도 채용하고, 그리고 이 소비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다 보니까는 자본이 순환되잖아요. 합리적인 소비들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이게 계속 선순환을 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일종의 그 국가의 성장 동력이라 당연히 키워나가고 있고, 이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 VC 벤처 투자자들이 또 엑셀러레이터를 만들어서 육성 기관을 만들어서 뭐 사기관으로는 IMM 인베스트먼트라든지 뭐 소프트뱅크 벤처스 같은 것들도 유명하고요. 그런 수많은 기관들이 이제 국내에 있죠. 국내에 그런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Y 컴비네이터는 그런 모든 전 세계적인 기관들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권위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왜 권위가 있냐? 뭐 성공시킨 프로젝트가 많고 그만큼 투자되는 돈의 규모가 뭐 1억, 2억 수준이 아니라 뭐 100억, 1000억 이런 규모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곳에 오고 싶어 하고 조언을 듣고 싶어 하는 곳이죠. 근데 이런 세계적 스타트업을 만든 대부가 폴 그레이멈이라는 분입니다. 바로 왼쪽에 계신 분이죠. 이분은 뭐 스타트업의 신 구루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분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비앤비, 핀터레스트처럼 거의 시총이 100억 넘어가는 지금 대기업들이 됐죠. 이들의 시작을 함께한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500개 기업, 800억 달러라고 했는데 사실 실제 홈페이지 가보면 4,000개 이상이고요. 더 훨씬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씬에서 신과 같은 이 폴 그레이엄이 무려 28살에 그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 씬에서 갓난아기 같은 샘 알트만을 수장으로 이제 데려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샘 알트만을 평가한 걸 보면 이렇습니다. 본인이 디자인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는 스티브 잡스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대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적인 전략이나 야망에 관해서 내가 논의하거나 생각할 게 있을 때는
샘 알트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자문한다고 합니다. Y 컴비네이터와 관련된 또 다른 이제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요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겁니다. 이분이 브라이언 체스키라고 하는 에어비앤비의 공동 창업자고요. 와, 이 에어비앤비가 08년도에 나왔구나. 그러니까 이게 벌써 뭐 10년이 훌쩍 넘어버린 서비스니까 이제 이것도 스타트업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이미 뭐 고인물 기업인데 당시에는 세계 최초죠. 이 숙박 공유라는 개념을 전달했죠. 그리고 현재는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되고 있고, 얘네는 자신의 방이나 집, 별장 같은 공간들을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신박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숙박 공유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숙박을 사람들 시킬 수 있는 집들을 이렇게 구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상상을 못 하는 거죠. 이런 숙박 공유 사업은 호텔 같은 이런 재벌들, 기존의 자본이 있는 재벌들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완전히 깨부셨죠. 실제로 이 브라이언 체스키는 호텔, 집, 뭐 숙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이거를 그냥 플랫폼에 묶어가지고 자기들은 이 공간을 대여만 해줬죠. 이거를 그냥 대여만 해주고 중간에 있는 수수료만 먹었어요. 대여해준 분들은 대여한 만큼 당연히 빈 공간을 활용했으니까 돈을 먹고 소비자는 싼 금액에 호텔보다 더 아늑하고 가정 같은 집에서 묵고 뭐 후회 없이 나가니까 모두가 윈윈하는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고요. 2초당 한 건씩 지금 예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 에어비앤비도 초기에 이제 IR 피칭이라고 해서 그 자금을 투자받기 위한 그 발표를 하잖아요. 그걸 PPT에다가 열심히 그려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 수익 설정이 약 350, 90억 달러 정도였다고 해요. 이게 가장 초기는 아니었을 거고 조금 지나서 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금액만으로도 여러분 투자 받을 때 아 이거 종이 쪼가리 여러분한테 이제 가져가서 당시에는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숙박공유 모델 가져가고 맨 뒷장에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 390억 정도 벌 겁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할 것 같으십니까? 이게 말이 되냐? 근거가 뭐냐? 더 많이 막 캐묻고 공격하고 하겠죠. 근데 이 샘 알트먼의 굉장히 그 놀라운 부분은 이런 거라고 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시 당시에 이제 아리송할 것 같은 이 사업 모델을 단박에 이해를 한 거죠. 그리고 이 100만이라고 적은 글자 모두 10억으로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과감한 제안을 오히려 역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하죠. 이게 뭐 그냥 뻥카를 치자 이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당연히 뭐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뒤에 더 단단한 논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될성 부른 사업에는 더 과감한 베팅을 했다는 게 바로 이 샘 알트만입니다. 이런 것들은 샘 알트먼의 기질이라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이 샘 알트먼이 본인의 성공 철학에 대해서 블로그에다가 적어 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도전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좋은 스타트업을 선정했는지, 사업을 했는지 이런 걸 좀 엿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은 이겁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하라. 그리고 이해받지 못하는 것을 하라. 틀리면 하나를 잃지만 성공하면 100개를 얻는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샘 알트만은 이런 방식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Y 컴비네이터를 통해서 이러한 생각이 더욱더 확고해졌던 것 같아요. 본인도 모르던 그런 정리되지 않았던 비즈니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수많은 비즈니스 모델들, 그리고 이 창업자들이 본인보다 지금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겠죠. 또 그때 당시에는 실현 불가능했던 그런 사업들, 너무 앞선 사업들도 많았을 텐데 거기서 이 사람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업부터 정말 지금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그리고 저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까지 수많은 것들을 비전과 미래 등을 봤을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이렇게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본인만의 철학을 좀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 키워드로 가볼까요? 샘 알트먼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거죠. 바로 오픈 AI입니다. 샘 알트먼은 왜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에 꽂혀서 관련된 기업을 세우고 이걸 계속 발전시켜 나갈까요?
사실 샘 알트먼이 인공지능을 처음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좀 걱정과 우려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구글이 당시에 딥마인드를 인수한 게 2014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AI 관련된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는 거를 간접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런 대기업들, 그러니까 빅테크,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죠. 이들이 AI 기업들을 계속 인수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뭔가 기술 독점, 그리고 이런 기술 독점이 이 소수 기업들, 소수 권력자, 자본가들의 이익으로 전부 활용될 수 있다는 좀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는 이 기술적인 특이점, 그러니까 인간의 손을 벗어나는 시점이에요. 우리가 인공지능과 협업해서 개발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가학습을 더 잘하게 되고 더 이상 인간의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이 생각하고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 몇 천만 배 더 높은 속도로 날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얘네를 파괴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거죠.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파괴할 수 있다는 이제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독점화 그리고 AI가 가지고 있는 이 비안정성에 대한 대안으로 오픈 AI를 창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픈 AI의 창업자에는 샘 알트만 외에도 그 링크드인 CEO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론 머스크도 있죠. 그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이 이름 자체가 열려 있는 AI잖아요, 여러분. 오픈 AI니까. 그래서 모두에게 인공지능 사용 가능성을 열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런 신기술이 나오면 이 신기술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 AI 기술은 우리가 도태돼서 이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고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지식의 격차가 빈부격차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등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선한 인공지능으로서 개발한다는 두 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에 역시 다른 창업자들도 오케이를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되게 재밌는 특징은 이 오픈 AI는 창업자인 샘 알트만이 회사 지분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랍죠. 그 이유는 이게 비영리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 비영리 기업인 오픈 AI가 인력과 자본 문제가 이제 계속 발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창업한 초기부터 한 16년도 그리고 사실 마이크로소프트한테 투자받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좀 보냅니다. 어쨌든 좋은 인력이 들어오려면 근데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픈 AI LP라고 하는 영리를 추구하는 자회사를 설립을 하긴 해요. 하지만 이 오픈 AI LP도 이 어떻게 보면 이익에 제한을 둔 그 영리 회사로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우시죠? 저도 좀 헷갈리는 얘기였는데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 회사의 원칙을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 투자는 받는데 최대 100배까지만 불려준다. 아유, 근데 100배도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이상으로 돈을 벌면 전부 다 이건 환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다시 환원을 하든 아니면 R&D를 통해서 다시 서비스 자체를 확장시키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 원칙은 이익보다는 미션.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비전과 미션에 걸맞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이 기술을 공유한다는 거, 그리고 선한 인공지능을 만든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첫 번째 원칙이라는 거죠.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 영리적인 결정, 이거를 지분 없는 이사들이 내린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건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이제 확보한 지분까지 하면 거의 49%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력이 강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사들은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배당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분 없는 이사들이 내리죠. 물론 이분들을 위해서 적당한 뭐 타협안을 낼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3원칙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개발을 위해서 인재를 데려오고 기본적인 재투자를 위해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한 영리 회사를 염두에 두고 있지 기본적으로는 비영리 회사로서 나아간다라는 그 샘 알트먼 이 CEO의 철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탄생해서 돌아가고 있는 제품이 바로 요 우리가 너무나 지금 재밌게 보고 있는 챗GPT, 그리고 여기 있는 달리 같은 그림 그리는 생성 서비스, 그 외에도 음성과 관련된 위스퍼, 그다음에 코딩을 좀 더 고도화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코덱스 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죠. 이게 바로 오픈 AI이고요. 제가 일단은 이렇게 5가지 키워드를 하고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2부로 또 넘겨가지고 나머지 5가지 키워드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예, 물 한 잔 드시고 바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